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노동절 휴장 이후에 다시 문을 여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뉴욕 증시 개장 이후에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이 또 있을지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부터 국내 증시 이슈까지 모두 한 번에 다뤄드릴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이슈 다룰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오랜만에 열려서 상황을 좀 보니까 역시나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주시죠. 네, 전일 미국 3대 지수는 금리 상승 우려감이 확산이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0.55%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0.74%, S&P 500도 0.41%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1.07%를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8월 25일 날 종가 기준으로 8.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7일 연속 하락을 한 거는 2016년 11월에 9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최장 기록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기술 성장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게 나스닥이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장중 3,900선을 내주었다가 오후장에 낙폭을 줄이면서 3,908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이번 주 9월달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이사 및 그다음 지역 연은 총재들이 발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월 7일 날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요. 9월 8일 날 파월 연준 의장도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잭슨 미틸 때의 발언 수위가 아마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에 이제 발언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FOMC 회의를 앞두고 다음 주에는 연준 블레이크아웃 기간으로 연준 인사들 발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발언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번 주에 금리 많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전일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하면서 4개월 연속 비스텝 인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9월 8일 날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75bp 인상으로 될 것이다라는 게 대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외에 카나다 중앙은행도 9월 7일 날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할 예정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75bp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캐나다나 ECB가 이렇게 75bp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9월달 미국 FOMC에서도 75bp 인상 가능성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미국 경제 지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주가가 좀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 미국 경제 지표가 안정된 그런 흐름을 보일수록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고용 보고서에 이어서 오늘 발표된 ISM 비제업 지수 같은 것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월달 ISM 비제조업 지수 PMI가 56.9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55.5를 상회를 했고요. 비제조업 고용지수도 50.2로 전월 49.1보다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게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전주 금요일보다 15bp 정도 상승한 3.35%를 기록을 했고요.
2년물 같은 경우도 3.5%를 기록을 할 만큼 상당 부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확산이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 6월 이후에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아마 6월 달에 3.5%를 아마 이번에 넘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국채 2년물 같은 경우도 지금 2007년도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는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기준 75bp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지금 73%까지 높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기준금리를 3.75에서 4.0%로 인상할 것이다라는 확률도 67.9%로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WTI는 86.75달러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오펙 플러스의 10월달 원유 감사 생산량을 10만 달러 감산을 한다는 소식에 장중에 88달러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 그다음에 ECB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 둔화가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그 우려감이 확산이 되면서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저께 좀 독특했던 분야가 이제 달러 인덱스 관련된 분야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전일 110.2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가 110포인트를 넘긴 거는 2002년 6월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의 가스 중단 소식으로 인해서 유럽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달러로 이제 모여들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에 장중에 0.99달러 밑으로 하락을 했다가 종가 0.99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파운드화 같은 경우도 전일 이제 1.15달러 이하로 하락을 했다가 장 막판에 1.15달러 수준으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도 장중 143엔을 기록을 했을 만큼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달러 강세에 따라서 국내의 원화도 아마 오늘 같은 경우 1,380원대로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하락세로 거래를 마친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미국 국채 10년 만기 수익률 등이 급증한 점, 여전히 강달러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들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이 글로벌 해상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포인트적으로 내리면서 2,847포인트 선을 기록했다라는 기사와 더불어서 이 운임이 급감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유와 더불어서 전망도 함께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해상 운임이 지금 현재 급감하고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주요 해상 운임이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 관련된 이제 수치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 9월 2일에 2,84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4월 말에 3,000포인트를 넘긴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3,000포인트 이하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 하락폭도 306포인트로 2009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7일 날 5,100포인트를 찍은 이후에 한 44%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건화물 이제 관련 지수인 발틱 운임 지수 이제 BDI라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9월 5일 기준으로 1,13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1,000포인트를 하회했다가 최근 반등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작년 10월에 5,650포인트를 고점을 찍은 이후에 80%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상 운임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요 화주들이 조기에 화물 운송을 끝마쳤다라는 부분하고요.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국제 해상 운임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소매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여름에 보통 이제 물류제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연말에 쇼핑 시즌에 앞서서 중국에서 대규모의 물류를 수입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미 서부의 항만 적체로 인해서 연말에 화물 대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이보다 좀 빠르게 올 봄서부터 관련된 화물을 미리 조기에 수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와 같은 늦여름, 가을까지의 그 연말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운임도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해상화물 운송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올 하반기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커지면서 해상 운송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라는 게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제 재개가 되면서 과거와 같이 물건을 소비한다라기보다는 여행이나 오락 같은 체험을 소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물건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었다라는 것도 수요를 줄이는 그런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상 운임이 이렇게 하락하는 게 뭐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었던 해상 운임이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아마 인식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는 700에서 900포인트 수준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이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최대 7배까지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해상 운임이 큰 폭을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한 4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운임이 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DI 지수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연평균으로 보면 135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4배까지 급상승을 했다가 지금 코로나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이전 수준으로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급락을 하거나 했다든가 그런 우려는 상대적으로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해상 운임이 하락을 하면서 기업의 영업 실적이 피크를 찍고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옮겨갔다라는 거는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대표적으로 H&M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는 한 3천억 정도 적자를 보였습니다. 2020년도에 9,800억, 그다음에 작년에는 7조 3천억 정도까지 이제 증가를 했고요. 올 상반기에도 6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높은 비정상적인 운임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이 아마 향후에는 조금 더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코로나 이전의 영업 수익보다는 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 해운사들이 대형 선박을 확보를 함으로써 선박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와는 다르게 선박 운영을 하면서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 똑같은 수익을 본다라고 매출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컨테이너 운반 시장에서 대형 해운 라인들 간의 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치킨 게임을 통해서 무작정적으로 해상 운임이 낮아졌던 거에 비해서 대형 해운 라인이 적정 수준 이윤을 추구하는 수준에서 해운 운임이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해상 운송을 할 걸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피크는 찍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큼 실적이 급락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이슈로 국내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H&M, 대한해운, 그리고 펜오션, 흥하해운 등 해운 관련주들 직격탄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전망과 시장 영향은 저희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아마 해상 운임은 내년도에도 계속 좀 하락을 할 그럴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서 수익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해상 운임 급등으로 각 선사들이 대형 선박 주문을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00년 하반기 이후에 뭐 이런 그 개연 선박의 주문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뭐 이 반대급부적으로 국내 조선사의 수주액이 증가했었던 시점과 같이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 주문 이후에 인도까지 보통 2,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2000년도 하반기 주문한 선박들의 인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선박 공급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운임은 하락하는 게 자연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24년까지 신규로 투입되는 선박이 기존에 있었던 그 운송 그 양의 한 9% 정도를 차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또 쫓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해상 운임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해운사들의 실적도 아마 하반기 이후에는 하락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하반기서부터 시작된 호황이 일단은 끝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자체가 과거와 같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워낙 약세로 인해서 지금 해상 운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달러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들어올 때 환차익이 그만큼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락 영업 수익의 감소폭을 일단 환차익이 조금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H&M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실적 외에 이제 오버행 이슈로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해운 업황의 이제 피크아웃 우려도 있겠지만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전환 가능성에 좀 더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보유한 전환사채가 전체 지금 유통 물량의 46%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다만 H&M 매각을 위해서는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H&M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지금 한 12조 원 정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 현금성 자산을 이용해서 관련된 지분을 인수해서 소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주 배당을 높인다든가 하는 그런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있지 할 때까지는 주가는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향후 시장 전망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장 작전 저희가 압축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작전 세워볼까요? 네, 전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400포인트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 4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상당히 수급이 좀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시장 거래 대금이 지금 11조 원을 못 미칠 만큼 거래가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코스피 거래 대금이 5조 4,800억,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조 3,700억, 그래서 합계가 10조 8,500억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추석 연휴와 연휴 기간에 따른 투자자 관망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은 들고는 있지만 원체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오늘 환율도 그 미국의 달러 인덱스 강세로 인해서 1,38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위안화 국내 환율과 좀 밀접하게 연관을 하고 있는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달러당 6.95, 65엔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연동되고 있는 국내 환율도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달러 강세 속에서 아마 달러당 1,400원대까지도 한 번은 터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 시장도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금일 2,400포인트를 하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국내 시장이 휴장이 됩니다. 휴장 기간 중에 글로벌 경제 환경에 미치는 여러 가지 지표와 그다음에 발언들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22의 기준금리 결정이나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리스크를 안고 추석을 넘기기보다는 리스크를 일단 추석 전에 현금화해 놓고 추석 이후에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정책 이슈에 따라서 테마별 종목 순환 장세는 지속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그런 이제 매수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시장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태조 이방원 관련 종목 중에서 일단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주도주가 아마 저가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추석 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격적인 것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세한 국내 증시 작전 이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기나긴 국내 연휴를 좀 앞두고 마음은 들뜹니다만 일단 국내 증시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좀 큰 방향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대형주는 약간 눌리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왔고요. 중소형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는 듯한 약간 좀 엇갈린 방향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장이 좀 휴장이다 보니까 이제 유럽 증시에 좀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근데 이제 유럽 증시가 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좀 선전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국제 유가의 상승은 좀 크지 않았다는 점,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저장 목표치를 어느 정도 채웠다라는 뉴스가 좀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좀 제가 볼 때는 유럽 뉴스에 그렇게 좀 반응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산유국 회의에서 지금 10만 배럴 감산 같은 경우는 영향이 좀 미미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징적인 의미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점도 상당히 좀 다행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악재보다는 좀 호재를 좀 반응한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번 주에 관련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내일이 좀 만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월요일 상승, 화요일 월요일 하락, 그다음에 화요일 상승, 오늘 하락 같은 이런 좀 퐁당퐁당한 장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른장에 대한 분명히 좀 환율에 대한 부분도 같이 대비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환율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관련돼서 어제 우리 증시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자, 윤여민 FP님께서는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서 섹터별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의 섹터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이 자동차 섹터 그 안에서도 현대차를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FP님? 예, 일단은 지금 현대차가 사실 외국인들의 좀 매수가 좀 상당히 좀 강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2분기 이제 실적 발표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좀 우려성이 좀 상당히 많이 좀 나온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달러 초강세,
뭐 유럽의 천연가스 대란 같은 사실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원달러 환율의 어떤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의 좀 매수가 좀 상당히 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20만 원대가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라운드 피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0만 원대를 넘어갔죠. 그리고 지금 작년 11월에 좀 기록했던 50일 신고가 지금 22만 원을 향해 좀 달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가 거의 20% 이상 하락을 한 거에 대비한다면 상당히 지금 대형 조정에서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통령의 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돼서 좀 피해를 본다라는 좀 뉴스가 좀 상당히 나왔죠. 왜냐하면 이제 보조금이 좀 제외가 되는데, 일단 한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를 좀 미국에 수출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좀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확실히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뛰어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뭐 8월 달에 미국 신차 판매량 좀 뉴스가 나왔었죠, 최근에. 근데 이때 보게 된다고 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13% 증가하면서 한 6만 9천 대,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22% 정도 증가하면서 6만 6천 대를 좀 기록을 하면서 분명히 이제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는 도요타, 그다음에 제가 볼 때 혼다보다도 좀 더 상승세가 확실히 가파라지는 모습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3분기도 좀 기대가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아무래도 좀 짚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2분기에도 이미 이제 환율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6천억 이상 좀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는데, 3분기에도 지금 원달러 환율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보조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보조금이 많이 깎였지만 환율로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좀 측면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뭐 2달 연속으로 계속 사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번에 좀 전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현대차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점,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도 계속해서 다른 전문가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이번 주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나 액션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떤 작전 저희 유효할까요? 사실 이제 저는 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를 보게 되면 한 2,400선,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775선에서 그래도 좀 밀리지 않는 좀 힘이 계속 생기고 있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버티는 힘 자체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간 좀 시장을 좀 지탱했던 건 두 가지. 이제 수급,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유가 상승세가 꺾이면서 좀 외국인의 매수가 좀 다시 좀 붙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사실 뭐 인도,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인도가 좀 상대적으로 매수가 좀 강했는데, 사실은 이 두 나라 모두 원유의 수입이 좀 많은 국가. 근데 이제 원유에 대한 어떤 상승세가 좀 꺾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유리한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뭐 지난주부터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살짝 좀 이제 끊기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외국인의 매수가 좀 이어지는지를 계속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좀 바로미터가 바로 이제 환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1,350원 위에서는 좀 외국인들이 살짝 좀 조심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목요일에 옵션 만기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추석의 연휴가 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뭐 이제 좀 본인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좀 봐야 할 섹터 같은 경우 좀 충분히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분할 매수 관점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오늘장 작전, 그리고 내일,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둔 우리 시장에 대한 작전까지 모두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이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네, 국내 증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코인 시황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많은 코인들이 현재 일제히 하락하면서 그동안 지켜졌던 지지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 또한 전일 대비 3%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마켓캡 현재 9,500억 달러까지 밀려나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시장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지표 또한 현재 38%까지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4%, 일주일 전 대비도 5%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 19,000달러에서 강력하게 버텨주던 지지선 아래로 결국 내려왔습니다. 현재 18,000달러까지 밀려났고요.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숏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좀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23,000달러까지 올라가줄 수 있는 기대감도 어제까지는 나와줬지만 이 해당 지지선이 현재 붕괴가 되면서 오히려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들의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된 좀 이야기를 살펴보니까요. 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니콜라스 머튼이 최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 대규모 매도 이벤트가 한 차례 더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추가 하락장에 대한 경고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하락장에서는 이 유통량 대비 이 자산의 순손익을 측정하는 비트코인 미실현 순손익이 현재 마이너스 존에 머문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다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추가 하락이 충분히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만약에 이번에 대규모 매도가 다시 한번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일시적으로 12,000달러에서 14,000달러 부근까지 강력하게 밀릴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18,000달러까지 밀린 상황, 그리고 6월 달에는 17,000달러까지 내려오면서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저점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추가 매도세가 이어질 경우 12,000달러까지 밀릴 수 있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런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폭, 사실 지난 2년 동안 가장 적은 가격폭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등폭이 지난주에 5.4% 정도로 확인이 됐는데 이는 2020년 10월 이후로 가장 적은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2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와줬었는데 이 수개월에 거쳐서 가격이 급등을 했고 또 그 당시에는 2021년 4월에 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내면서 이 현재 박스 구간에 갇혀있는 비트코인이지만 이 수개월의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해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레버리지 비율도 올 들어서 가격이 50%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암호화폐 투자 펀드인 QCP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 같은 경우는 현재 사람들이 우리 시장이 가격적으로 안정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투기적인 포지션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88% 하락했고요. 전주 대비는 2.65% 오른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가격은 1,500달러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머지와 관련해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머지 1단계에 해당하는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 머지는 말 그대로 한 번에 모든 네트워크가 변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머지도 이 수차례에 거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 머지 1단계에 해당되는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업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단계는 머지의 트리거로 불리는 파리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오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이더리움 언스테이킹 지원을 위한 상하이 업그레이드도 현재 예정이 되어져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어제 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74% 이상의 이더리움 생태계 참여자들이 이 머지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준비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요. 이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이더리움 측의 기술 개발자들도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그리고 기존의 POW 코인들을 기반으로 이 채굴을 하고 있던 채굴 회사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POW에 포함됐던 이 이더리움이 이번에 POS로 전환을 하면서 이 기존의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모든 채굴기들이 새로운 코인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건데요. 이 캐나다 상장 채굴 기업인 하이브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이 매일 35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대형 채굴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더리움이 머지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채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하이브 채굴 장비 같은 경우는 현재 GPU를 사용해서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머지 이후에는 이더리움 채굴이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또 라이트코인, 모네로, 도지와 같은 코인들의 이 자산을 늘려나갈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가격 상승이 일어나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머지 전환 이후 가장 큰 가격 상승을 입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죠. 또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과 관련해서 현재 머지 이후에 급락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됐습니다. 또 숏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청산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더리움의 좋은 기술적 업데이트 소식을 앞두고도 이더리움의 이 숏 포지션에 점점 매수세가 몰리는 이유는 이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반영됐다라고 합니다.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 쪽으로 오히려 매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쏠림이 오히려 정반대로 가격 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의 테더 그리고 4위의 USDC까지 큰 변동성 없이 가격 일부에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5위의 BNB 전일 대비 3.84%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도 6% 가까운 하락폭 키워내면서 현재 가격은 265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6위의 바이낸스 USD도 큰 변동성 없이 가격 잘 패깅이 돼 있습니다. 7위의 리플이 전일 대비 2% 하락하면서 현재 0.3달러 그리고 8위의 카르다노가 전일 대비 6%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좀 큰 가격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들어서는 다시 이 가격 상승분에 대한 일시적인 반납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전주 대비는 여전히 3% 가까운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현재 가격은 0.4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기술적 업데이트를 앞두고 다른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다를 만든 찰스 호킨스 같은 경우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대뜸 좀 비난하는 글을 올려서 또 누리꾼들의 반응을 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찰스 호킨슨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클래식에는 아예 존재 목적이 없다. 죽은 프로젝트나 마찬가지다라고 좀 강력하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과 점점 더 기술적으로 멀어지는 이더리움 클래식, 본질적인 가치를 놓고 비난을 한 건데요. 에이다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업데이트가 또 이번 달에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에이다는 얼마나 성공적인 기술 업그레이드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9위의 솔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3% 하락하면서 가격 31불대고요. 도지도 전일 대비 5%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지켜졌던 0.06달러의 지지선을 깨고 현재는 0.059달러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적 호재들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 불안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에서는 암호화폐 기능을 놓고 틈새 상품에서는 투기 그리고 약세 통화 해지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이 새로운 가치를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서 암호화폐 기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암호화폐 자체로는 틈새 상품에서는 이 투기적인 투자 그리고 약세 통화에 대한 해지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암호화폐 발행사들이나 거래소 그리고 헤지 펀드들의 줄파산으로 각국은 현재 규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 그리고 감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규제 기관 간 실행 가능한 스킬 부재로 인해서 정확한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그리고 재정 건정성 등 규제 기관마다 우선시하는 상황이 다르고 하루빨리 글로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런 한편 호주 재무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외화가 아닌 이 별도의 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결국 이 자산군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도소득세나 징수와 관련된 부분은 멘션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이런 법안에 대해서 오는 30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이 29.5조 원으로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23%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가격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이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고 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암호화폐 변동성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투자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장 시작 전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작전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휴를 앞둔 시장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한데요. 체크해야 될 부분들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시장이 상대적으로 흐름이 강한 모습입니다. 이 상대적으로라고 하면 미국 시장보다는 확실히 강한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아무래도 달러화로 환산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저점을 깬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덜 하락하고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도 크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업종별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형 IT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투자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이 표면상으로는 낸드에 대한 투자인데 이게 디램에 대한 투자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소위 말해서 낸드든 디램이든 약간의 치킨 게임 형태를 갖추는 모습을 SK하이닉스가 먼저 이렇게 선행해서 나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은 의외의 투자였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반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조금 한 차례 더 대형 IT 쪽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면 2차 전지 소재 쪽 대표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에코프로 BM, LNF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을 통해서 2분기보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역성장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매출 볼륨의 성장이 나타나더라도 2차 전지 소재 기업의 구조상 원자재 가격을 미리 평가로 전가하는 그러한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났었는데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의 볼륨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이 약간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연결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방산 업종은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태양광 업종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 강세.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는 좀 덜 빠지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에서 그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 변동성이라 하면 좀 하루에 변동이 10%, 20% 이렇게 크다는 말이 아니라 업종 내에서도 확실히 이 차별화되는 주가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광 모듈 업체는 주가가 강해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주가는 강한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OCI 같은 경우는 약한 흐름 볼 수가 있겠고요. 원전과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덜 빠지는 흐름, BHI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강한데 아직 뭐 블록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두산에너빌리티, 한정기술이라는 종목들은 좀 주가가 약한 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시장이 원래는 업종이 움직이면 업종 내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지수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도 업종이 존재를 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주도 업종에 부재한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난이도가 높다고 시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이런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연휴 이전이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빠르게 주식을 늘리기보다는 좀 관점을 유지하면서 강한 업종, 약한 업종을 구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어젠은 대표적으로 펩타이드라는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헤어필러라든지 미용 이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확산이 된 부분이 3월에 FDA에 NDI 승인을 획득한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인 디글로스테롤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혈당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조절이 나타나는 그러한 약품 같은 경우도 존재를 하지 않고 이게 혈당을 낮추는 건강기능식품이 실제 이게 효능이 있다고 하면은 판매에 대한 판로는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이 당뇨에 대한 시장이 그만큼 좀 수요가 많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디글로스테롤은 옥수수에서 추출한 이 성분을 합성한 펩타이드인데 인슐린의 저항성을 줄여주고 인슐린 부분의 민감도를 개선을 하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효능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 해외사 같은 경우도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확장에 대한 부분, 즉 증설에 대한 부분이 한 1,500억, 2,500억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펩타이드 제품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낮습니다. 제품 부분을 말씀드리면 2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기여도도 높은 점 함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군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는 당뇨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점을 기억을 해두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짧은 매매보다는 가격대 구간 오늘은 시가 기준으로 접근 가능하겠고요. 추후에 한 조정세가 장중에 한 3-4% 나타난다 하면은 계속 좀 모아가야 하는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케어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면요. 저희가 환율과 관련돼서 외국인 수급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외국인 수급을 좀 보니까 팔자세가 나타났습니다. 시장과 연결해서 체크포인트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환율은 장중에 환율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이 확실히 나타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환율의 강세가 수출 기업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점에 따라서 좀 수급 요소로는 자동차 업종을 주목할 수 있다는 점을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이 장중에 변동을 주면 여기에서는 좀 지금은 조정이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루에 이 구간에서 한 4원, 5원 이 정도 조정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 시장은 10포인트, 20포인트 이 정도로도 상승할 수 있는 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수출 중심의 기업을 살펴보는 점도 필요하고 지수 같은 경우가
환율이 안정화되면은 급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수 관련 시가총액 상위주도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볼 만한 특징주는 무엇일까요? 네, 특징주는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장비 업체인데요. 셀 업체 같은 경우에 수주가 나타난 이후에 이제 장비사들의 수주가 가능한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셀 업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를 가지고 와서 뭐 원통형이라든지 파우치형의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LG에너지 솔루션은 추가로 조인트 벤처의 형성이 이루어졌고 이 부분에서 이제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좀 시차를 두고 장비의 수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첨가제 업체 주가 강세를 봐왔어요. 금양이라든지 캠트로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 강세를 봐오면서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이 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량 수주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 주가가 강할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가격 접근은 74,000원대 중반, 즉 74,500원, 74,000원 초반 이런 구간에서는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하나기술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장전 전략 이렇게 모두 세워봤습니다. 장중엔 매매 시그널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